안녕하세요.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한 남자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찻길 위에서 되감기듯 펼쳐지는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영화 박하사탕 속 김영호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글리치예요. 기차가 거꾸로 달리는데도 사람은 앞으로 망가지는 느낌. 그게 자꾸 걸려. 마일라예요. 저는 박하사탕이 입안에서 녹는 장면보다 기찻길의 새소리가 더 오래 남아요. 벨라예요. 저는 영호를 미워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에스퍼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때 판단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여주는 방식이 우리를 어디에 세워두는지 느껴집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글리치예요. 영화 첫 장면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소리치잖아. 기차가 들이닥치고 그는 못 비켜. 그 장면부터 이미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데 카메라는 거꾸로 가. 1999년에서 94년, 87년, 84년, 80년, 79년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타락 과정이 아니라 순수를 잃어가는 과정이잖아. 사진 찍던 대학생이 군복 입고 그 다음엔 경찰이 되고 고문실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그 흐름. 이게 개인 성격 하나로 설명될 일일까? 엘렌이에요. 작품은 1979년의 순수한 대학생 시절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 두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본 상태에서 그 출발점을 다시 보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 장면은 민주화 운동이 거세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호가 군인으로 투입돼 시위 현장에서 총을 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희생되는 설정은 관객에게 상당한 충격을 남깁니다. 이후 1984년 경찰이 된 그는 고문과 폭력에 노출된 조직 안에서 점차 달라지죠. 이 시간 배열은 단순한 성격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직업적 위치가 개인을 어떻게 압박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읽힙니다. 마일라예요. 저는 수님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대학 시절 사진기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던 영호는 분명 부드러웠잖아요.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달라져 있어요. 수님 씨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죠. 그 어긋남이 쌓여서 결국 고문실의 냉기 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가 약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던 걸까요? 벨라예요. 저는요, 아무리 시대가 거칠었다고 해도 사람을 고문하는 손까지 대신 만들어주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군에 끌려갔다고 해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는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고문실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건 시대가 아니라 그의 손이 한 일이에요. 저는 그 지점에서 멈춰요. 아무리 기차가 빨랐어도 그가 방아쇠를 당긴 순간은 그 사람의 시간이었어요. 에스퍼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군과 경찰 조직이 개인에게 어떤 선택지를 허용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령 체계 속에서 커브는 곧 폐제와 처벌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문과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가해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동시에 영화는 그가 한때 순수한 대학생이었음을 끝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단순히 괴물로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글리치예요. 베스퍼 씨 말처럼 선택지가 없었다고 치자.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굴러갔을까? 고문실 문 닫히고 형광등 켜지고 물통 놓이고 서류 위에 도장 찍히는 그 장면이 매일 반복됐잖아. 누군가는 거부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버텼겠지. 근데 시스템은 멀쩡히 돌아갔어. 말은 시대 압박이지만 결과는 손이 움직였다는 거야. 그 손이 없으면 그 장면도 멈췄을 텐데 실제로 멈춘 적이 있었나? 엘렌이에요. 반복되는 폭력의 구조는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굴러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기계적인 작동 한가운데서도 영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아요. 고문실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일기장에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적기도 하죠. 그 문장은 묘하게 아이러니로 남습니다.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일라예요. 저는 그 일기장이 너무 슬퍼요. 고문을 하고 돌아와서 인생은 아름답다 라고 적는 사람이라니요. 그건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문장 같아요. 수님 씨를 떠올리면서도 붙잡지 못했던 그 마음. 그게 계속 안에서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거칠어졌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이 기억하는 순수 사이에서 그는 점점 한쪽을 지워버린 거 아닐까요? 벨라예요. 저는요, 그 일기장이 변명처럼 보여요. 고문을 하고도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믿고 싶어 하는 태도요. 그건 약함이에요. 차라리 자신이 망가졌다고 인정했다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계속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여기잖아요. 내 인생 망쳐놓은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총을 들죠. 그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을 쏘는 사람이에요. 페스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호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그 지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는 시대에 의해 상처 입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이 곧 타인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그가 순수했던 시절을 마지막에 보여주며 우리가 그를 완전히 단죄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하얀 사탕이 녹아버린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는지 그 질문이 계속 남지 않겠습니까? 글리치예요. 사탕이 녹고 라면 입안에 남는 건 단맛이 아니라 텁텁함이잖아. 기찻길 옆에서 소풍처럼 웃던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우리는 괜히 안심하게 돼. 아, 원래는 저랬구나 하고. 근데 그 순서 바뀜이 좀 교묘해. 이미 고문실에서 물 붓고 총 쏘고 욕설내 뱉는 장면을 다 본 뒤잖아. 그러니까 순수는 회복이 아니라 대비용 장치처럼 작동해. 말은 추억이지만 결과는 더 잔인해 보이게 만드는 거지. 엘렌이에요. 시간 역순 배열은 인물을 바라보는 감정의 방향을 미묘하게 바꿔놓습니다. 처음에 파국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대학 시절의 순수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듣는다기보다 그 사이의 간극을 직접 느끼게 되죠. 특히 1979년의 영호는 사진기를 들고 있고 수님 씨와 기찻길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추억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본 이후의 장면들과 겹쳐 읽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관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묻게 되면서도 동시에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일라예요. 저는 그 기찻길이 자꾸 반복되는 게 마음에 남아요. 1999년에도 과거 장면들 사이에도 기차는 지나가죠. 멈추지 않고요. 영호는 기차를 향해 소리치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그건 시대 같기도 하고 그의 선택 같기도 해요. 저는 그가 마지막에 순수한 모습으로 남는 게 오히려 더 슬퍼요. 그 장면을 알게 된 순간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벨라예요. 저는요, 그 순수 장면이 면죄부처럼 쓰이는 게 싫어요. 순수했으니까 이해하자는 흐름이 저는 불편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때는 순수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후의 폭력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고문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누군가의 손을 묶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진기 들던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페스퍼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차이를 선명하게 나누기보다 겹쳐 보여줍니다. 순수했던 청년과 가해자의 얼굴을 같은 인물 안에 포개어 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묻는 것은 개인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압력입니까? 어쩌면 그 질문 자체를 단순화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